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변호사 시험 문제 2026년 거를 형사법 해설할 건데요. 요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경찰 기출문제 2025년도 경찰 2차 문제를 갖다가 해설했는데, 대략 개수를 따져보니까 한 30개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40문항에서 30개 정도 해설을 해놨으면은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분석을 해보시고 하는 것도 괜찮죠. 그죠? 그래서 물론 뭐 다 설명해드리면 좋지만 또 다른 분들 변호사 시험 준비한 분들이 또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문자가 와갖고 왜 자기네 거 해석 안 해주냐, 변호사 시험 문제 지금 시험 본 지 얼마 안 되는데 요거 빨리 해설해 주셔야지 왜 자꾸 시간 끄냐고 또 자꾸 재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었는데 또 웬분이 또 문자가 왔는데 저 경찰대학교 편입시험 문제 언제 해설해 줄 것이냐, 또 경찰 간부 후보생과 또 언제 해설해 줄 것이냐 계속 물어봐요. 근데 순차적으로 빨리빨리는 해야 되겠죠. 대충 하루에 한 개, 두 개 정도 올리는데 이거를 그냥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막 보니까 뭐 번개불 콩 꺼먹듯이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찾아보니까 뭐 2025년도 경찰 2차 해갖고 한번 돌려봤어. 그랬더니 칠판을 그러니까 강사가 있는데 강사 뒤에 등에 칠판을 배경으로 해갖고 영상은 찍어놨는데 칠판에 판서가 없어. 그리고 읽어줘도 억지로 읽어주는 거야. 뭐 쉽게 얘기하자면 발음도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번개불 콩 꺼먹듯이 막 얘기하니까 나는 그 사람들의 강의를 못 알아먹겠더라고. 내가 여러분처럼 경찰 수험생일 때 학원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문제풀이반이라 해갖고 끊어서 갔더니만 전부 그런 식이야. 그리고 또 어떤 문제풀이반을 갔더니만 공부 수준이 중상위권에 맞춰서 그냥 강의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초보자라든지 아니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공부하고 있으면은 나는 내 공부하는 것보다 주변에 막 동생들이 와갖고, 그죠? 막 형님 이거 왜 답이 3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까 설명할 때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좀 해설 좀 해주세요. 난 내 공부하는 것보다 그 친구들이 자꾸 그런 걸 물어봐갖고 그거 답해주다가 나는 뭐 어찌 보면은 좀 그래서 물론 실력도 많이 쌓아졌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시간도 많이 까먹었어요. 근데 뭐 후회는 하지 않아요. 살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 이것도 꼭 무슨 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식을 쌓는데,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는 것도 물론 뭐 좋은 일이겠죠. 근데 이제 보면은 그렇게 해갖고 합격을 해도 좀 뭐라 그래야 돼, 자기 잘난 맛에 합격을 다 한 거로 생각해. 공부할 때는 맨날 나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합격은 자기가 먼저 하니까 내 앞에서 건방을 떨더라고 또. 그래서 그때 여름 봤는데 어떻게 말은 못하겠고 실제 합격은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합격하는 거하고 공부 잘하는 거하고 또 별개예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한테 와서 선생님 변호사예요? 아니 변호사 아닌데 그럼 어디 대학원에 석사예요? 박사예요? 나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안 해. 그랬더니 그럼 뭔데 선생님이 이거 하냐? 그래서 아니 공부하는, 제 채널 이름이 경찰 공부잖아요. 아, 공부하는데도 무슨 격을 갖춰야 되나? 공부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 무슨 뭐 변호사 아니면은 강의하면 안 되고 석사나 박사 아니면은 강의하면 안 돼? 그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웃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자체가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잘못된 우리 2026년에 사는 사람으로서 경직된 사고의 뭐라 그래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누구든지 능력이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면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글쎄 모르겠어. 나는 내가 지금까지 저한테 수업을 들어서 합격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뭐 제가 잘난 척이 아니라 모르겠어. 경찰관은 뭐 이루 말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이 합격했고, 뭐 독서실이나 이런 데 공부하고 있으면은 맨날 그 후배들이 찾아와. 뭐 형님 이거 뭐예요? 이거 왜 답이 이거예요? 맨날 물어봐요. 근데 그런 때마다 좀 한편으로는 좀 내 공부한 시간을 뺏기고 해서 좀 기분 나쁜 점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오죽 물어볼 데가 없으면 나한테 물어볼까 해갖고 좀 안쓰러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내가 현장에서 뜨는 경찰관보다
후진양성을 해야 되는 선생으로서의 길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느 날. 그래서 지금부터 한 8년 됐죠. 9년 됐군요. 9년. 거의 9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강의할 때는 제가 형법, 형사소법도 물론 했었지만은 당시 과목에 한국사가 있었는데 국사를 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국사를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뭐 국사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근데 또 학원에서 강의할 때 제가 검정고시 학원에서 강의했거든요. 근데 제가 담당 과목이 국사였어요. 그리고 법과 사회였었고 저 사회 과목도 강의하고 했었는데 맨날 물어보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국사 강사를 또 한때는 또 제가 한 6, 7년 정도 강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형법 강사는 올해까지 해서 지금 한 2년째 되는 것 같아요. 10년 정도? 11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 뭐, 여러분들 듣기에는 뭐, 유명 선생님들의 강의가 더 멋있어 보이고, 깔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 클릭수나 조회수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간혹 보면은, 제 강의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를 또 사랑해주고 또 좋아해주시는 분도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인데, 우리 유튜브에서 알게 됐는데, 알고리즘 때문에 알게 됐는데, 여기 오마이진님이라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또, 뭐 이렇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수험생도 아닌데 제 거 많이 들어요. 제가 뭐 이렇게 법률 얘기 이렇게 형법 얘기 해주면은 많이 듣는데 어쨌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현직에 계신 경찰관인데도 제 강의를 많이 또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른 선생님보다 일단 발음이 정확하고 타이프를 쳐서 메모할 수 있는 요약을 또 잘해준다. 뭐 이런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저는 그래요. 뭐 어떤 선생님이 됐던 여러분들에게 맞는 선생님이 다 있어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보면은 유명해. 막 학원에서 그 선생님 강의를 못 들어갖고 애들이 안달병이 난 거야. 막 아침서부터 수강증 끊는 수강증 끊는 데 있잖아요. 카운터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접수실에 보면은 막 줄을 서갖고 막 저 교문 있는 데까지 줄 서서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그런데 막상 저도 그런 거 수업을 들어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난 그때. 그래서, 근데 당시 학원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선생님이었었는데, 어떻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됐는데, 저한테는 매우 유익한 강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20대 때였었는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영어 점수가 되게 안 좋았었는데, 그 영어 성적을 거의 10배 이상 업그레이드 시켜준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 예전에 EBS 강의도 하신 분이에요. 이름이 서정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분이 제 나이 정도 됐었던 거로 기억해요. 한 50대로 보여요. 근데 그분 지금 돌아가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 나이가 이제 50대니까 그때 지금부터 30년 전에 적이었으니까 그죠? 예. 어쨌든 그래요. 자기에 맞는 스타일의 선생님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제 거를 들어줬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제 거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유명 선생님 거 들으세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자기랑 잘 맞고 잘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시는 분 들으면 좋죠. 자, 그러면 오늘서부터 2026년도 바로 변호사 시험 형사법 기출을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번부터 볼 건데요. 자, 1번에 보시면요. 지금 여기 죄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죄수. 그죠? 그러니까 죄의 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고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형법 공부할 때 가장 메인이 된 중요한 파트가 어디냐면은 미수공범 죄수거든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잠깐 좀 예비기 좀 해드릴게요. 너무 초반부터 막 제 쓸데없는 잡담이 많아서 미안하고요. 자, 여기 설명을 좀 더 드려보고 싶은데, 자, 여기 요거 좀 크게 할까 요거? 요거는 20 정도 하고, 우리가 형법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가장 형법에서 메인이 되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공부할 양이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고의 부분이에요. 고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많이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미수, 그 다음에 공범, 죄수. 자, 형법은 딱 뻥 까고 요것만 해결이 되면은 고의, 미수, 공범, 죄수 이 네 개 파트만 정복이 되면은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죠. 이 세 개 파트가, 네 개 파트가, 그죠? 그래서 좀 형법 공부하라 그러면은 대부분 애들이 실패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제1페이지 딱 피면 죄형법정주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냐 안 했냐, 적정성의 원칙을 위반했냐 안 했냐, 그 도표 쭉 나오고 막 주주주의 뭐 죄형법정주의란 막 이런 거 막 나온단 말이야. 일단 거기서부터 진이 다 빠지는 거야. 형법 공부하기가 싫은 거야, 대부분 애들이.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형법 공부에 재미를 붙이려고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먼저 미수부터 공부하세요. 미수, 그 다음에 미수, 공범, 죄수 요 세 개가 정복되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이 고의라든지 이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형법 공부의 어떤 실적이 공부한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미수, 공범, 죄수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 1번은 이 죄수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죄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 여기 왜 이게 안 되냐. 자, 보자고. 자, 그러면 기역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기역번. 자, 봅시다. 왜 이게 했는데도 이게 안 되냐, 색깔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단일한 범위와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여기까지 끊어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문제를 풀던 뭐뭐한 경우 이러면 끊으라 그랬죠. 그죠? 끊어서 보세요. 피해자들의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때라면 끊으세요. 이들에 대한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했는데, 일단 요거 맞다고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포괄일죄라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각각 실체적 경합으로 각각 따진다, 죄수를 따진다,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한 거야. 왜 그러냐면은 이 시험 문제는 말을 항상 애매하게 적고 판례에 나와 있는 말들을 좀 이상하게 변형해 놓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지금 몇 명이니? 여러 명이죠. 그죠? 수인의 피해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자, 단일한 범위라는 건 뭐냐면은, 범위라는 이 단어는 고의를 얘기하는 거야. 고의. 그죠? 고의. 우리 형법은 어떻게 처벌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고 과실범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는 경우, 법전에 있는 경우만 처벌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일한 범위라는 거, 고의라는 거, 그죠? 단일한 고의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길에 사람이 한 대여섯 명이 지나가고 있어요. 내가 저 아저씨 거하고 저 할머니 거하고 저 아가씨 거 지갑을 훔쳐야지. 저기 있는 길에 지나가는 사람의 지갑을 훔쳐야지. 도둑질을 해야지. 어떤 도둑질의 마음을 먹는 거죠. 도둑질의 고의, 범위가 있는 거죠. 그죠? 단일한 고의라는 거야. 도둑질을 하겠다는 거. 그죠? 여기서는 사기죄니까 사기 쳐먹겠다는 그 단일한 범위겠죠. 그죠? 그리고 그 방법도 그러니까 단일한 범위와 방법도 어떻게 된 거야? 예를 들면은 뭐 잠깐 한눈 팔고 있을 때 훔친다든지 뭐 어떤 계획이 있겠죠. 그죠? 어떤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단일한 범위와 방법으로 기망행위, 속인다 이거예요. 그거를 해서, 자, 중요한 거는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했답니다. 각 피해자별로. 그죠? 자, 뒤에 거는 보지 말고요. 일단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각 피해자별로 단일한 범위와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했다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피해자별로 한 개씩 죄가 돼요. 그래서 한 개씩 실체적 경합으로 가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뒷부분이야. 지금 피해 법익이 나왔거든요. 피해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 볼 수 있는 때라면 이들에 대한 사기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억번 판례는요, 판례 번호 좀 적어 놓으셔봐.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은 판례 번호가 자 2011도에 자 요거 제가 타이프를 쳐드릴까요? 자 여기 잠깐만요. 요건 제가 타이프를 좀 쳐드릴게요. 자, 이게 어떻게 됐냐면 2011도에 2011도의 769 판결이에요. 요거를 좀 알아두셔. 2011도의 769 판결은 매우 중요한 판결이거든요.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저기를 갖고 왔어요. 판례 원문을 갖고 왔는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요게 판례 원문이거든요. 자, 한번 보자고. 여기 나와 있죠? 2011도의 769 판결.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설명한 그대로예요.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봐봅시다.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죠? 자, 보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여기까지 끊어보세요. 일단 지금 한 명이 아니라 피해자가 몇 명이야? 수인 여러 명이죠. 여러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자 기망행위를 어떻게 했어?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했대요. 그리고 각각 재물을 편취했대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범위가 단일하고 아까 거기 그 말 그대로 나와 있죠. 범행 방법도 동일하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거야. 여기서 판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포괄일죄로 끌어당기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 피해자별로 한 개씩 죄가 성립한다. 피해자가 수인이고, 그죠? 수인이고 또 비록 범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별로 한 개의 죄가 성립한다는 거야. 각 피해자마다 뭐가 있어요? 기망을 당해서 속았다라는, 그죠? 그런 내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한 개씩 범죄가 성립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 갖고 그냥 포괄일죄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요 뒤에 부분입니다. 단서 부분입니다.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 그랬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피해 법익이야.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시험 문제에도 뭐가 나왔어요?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할 때는 어쩐다? 바로 사기의 포괄일죄로 봤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여기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거야. 내가 요거 저기 올려놓을게요. 이선주 경찰 공부 네이버 카페에다가 요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출력해서 보세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해서 각각 재물을 갖다 취했고, 범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도 동일한데, 그렇다고 해갖고 무작정 이것을 포괄일죄로 끌어당기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 피해자별로 한 개씩 죄를 인정해서 피해자별로 어떻게 돼요? 각각 실체적 경합으로 빼야 돼요. 그렇지만 자, 어떤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뭉뚱그려서 한 덩어리로 본다?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할 때,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해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는 어쩐다? 포괄일죄로 가시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리를 좀 제가 해드릴게요. 자, 여기 아래다가 해볼까? 그래서 여기 말을 간단하게 이해하자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일단 범의 단일, 그 다음에 범행 방법 동일. 자, 일단 범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해. 그리고 수인의 피해자야. 수인의 피해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기망은 어떻게 했어? 각 피해자별로 했어요. 각 피해자별로 기망을 했고, 그리고 또 어쩐다는 거야? 각이라는 글자는 띄어나와야 되겠죠. 아유, 미안. 각 재물을 각각 재물을 편취했어요.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그냥 범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 동일하고 뭐 이랬으니까 이거 뭉뚱그려서
포괄일제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까 전에 나와 있었죠, 우리 판례가.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이 경우에 이 경우에는 바로 피해자별로 뭐 한다? 한 개씩 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 경우 단서가 달려 있었죠. 단서의 내용은 뭐였었냐면은 단서의 내용이야. 이거는 단서의 내용은 피해 법익이 동일한 경우가 있어. 동업체를 구성해서 피해 법익이 동일한 경우. 피해 법익이 동일한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경우에는 바로 사기 포괄일제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다시 한번 요거 모르는 순간 여러분 요거 모르는 순간 작살 나는 거야. 되셨죠?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여기 빨간색으로 이건 색깔 좀 넣어 볼게요. 아유 왜 이러냐 이거. 잠깐만요. 예, 이렇게 딱 하고 빨간색으로, 그리고 요것도 어떻게 한다? 빨간색으로. 요거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응? 요렇게 되셨나? 그러니까 요거를 메모를 뭐를 하시냐면은 요거를 좀 메모해 놓으셔. 좀 요거. 응? 요거를 좀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볼까요? 요거. 왜 이러냐 이거. 이게 마우스가 그지 같아서 그래. 이거 내가 이거 다이소에서 산 거거든요. 근데 이거 5,000원 주고 샀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되네요. 범위가 단일, 그 다음에 범행 방법이 동일하고 수인의 피해자에게 각 피해자별로 기망을 했어요. 그리고 각각 재물을 편취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작정 포괄일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한 개씩 죄를 따지라고 그랬어요. 원칙이. 그렇지만 방금 아까 얘기했지만 피해 법익이 동일한 경우, 단서가 달려있는데 만일에 동업체를 구성해서 피해 법익이 동일한 경우에는 어쩐다? 포괄일제로, 사기 포괄일제로 보라는 거야. 되셨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박스 안에 기억번의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였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 그래서 여기 판례 번호 제가 적어놨죠? 그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피해자들에게 단일한 범위와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중요한 건 요 각이라는 거야. 각 피해자별로 재물을 편취했대요. 그리고 또 어쩐다는 거야? 피해 법익이 지금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아까 뭐였었어? 피해 법익 얘기 나오면은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제로 가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기억번호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되셨죠? 그래서 판례 번호도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내용 있죠? 요거를 좀 머릿속에다가 담아 두셔야 돼. 왜 커서가 누르면 이렇게 작동이 잘 안 되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 내려가서 이제 니은번의 설명을 좀 해볼게요. 니은번 해봅시다.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여기서 한 개의 행위는 법적 평가를 기초로 하여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 자연의 상태로서 한 개로 평가되는 것을 뜻한다 했는데, 이거 틀렸죠, 그죠?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커서가 자꾸 안 먹히네. 여기 마우스를 키보드를 치웠어 그냥. 봅시다. 상상적 경합 여러분 많이 보셨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특히 순경 시험 문제 같은 거, 다른 타시행처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뭐야? 상상적 경합이냐 실체적 경합이냐 따지는 거 시험 잘 나온다 했었죠? 그죠? 상상적 경합은 법전에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니? 우리 형법제 40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다른 거는 몰라더라도 상상적 경합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돼. 왜 그러냐면 몇 조인지. 그죠? 우리 형법 제40조에서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멘트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뭐냐면 사물 자연의 상태, 요 말 들어가 틀린 거야. 그죠? 사물 자연의 상태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상적 경합에 있어서는 실행의 단일성이나 실행의 동일성이 있어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 어쨌든 니은번은 틀렸어. 자연 상태 얘기 나오면 틀린 거야.
자, 일단 가보자고 요거. 자, 가봅시다. 여기다가 설명할까? 자, 잠깐만. 자, 여기 봅시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이렇게 해서 봅시다.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은 우리 형법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형법 제 40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형법 제 40조. 상상적 경합을 타이틀로 해갖고 나왔는데, 자, 법조문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은, 자,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자, 된다. 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좀 기억하셔야 되는 이 멘트가 뭐냐면은, 그죠? 멘트가 뭐냐면, 자, 여기 한번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가장 기억해야 되는 멘트가 한 개의 행위가, 그죠?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한다. 요 말이 좀 머릿속에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야지 돼요. 일단 중요한 거는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여야지 돼. 그러면 이 한 개의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도대체 한 개의 행위라는 것은 어떤 것이 한 개의 행위냐? 거기에 대해서 알으셔야 돼요. 일단 고의는, 그죠? 범죄의 고의는 어떻게 돼요? 한 개가 됐던 두 개가 됐던 상관하지 않아요. 일단 고의는 있어야 되겠죠.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면은. 그래서 한 개의 행위에 바로 실행의 단일성이 인정돼야 되거든요.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여기다가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한 개의 행위에 대한 얘기야. 자, 요거 여기 커서가 잘 안 먹히는 게 좀 짜증이 나네요. 자,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개의 행위에 대한 설명인데, 자, 여기다 땡땡 이렇게 할까? 자, 여기서 말하는 한 개의 행위, 여기는 실행의 단일성이 인정돼야 돼요. 이 실행의 단일성이 인정돼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 어떻게 해야 된다? 실행의 동일성이 있어야 돼. 자, 요 두 개의 조건이 상상적 경합의 가장 메인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라 해가지고 무작정 한 개의 행위다 이렇게 딱 하지 말고, 그 한 개의 행위에는 실행의 단일성과 실행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 저기에는 우리나라 법전에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독일 거에 보면은 한 개의 행위라고 나와 있지 않고, 그 독일 형법 같은 경우야 동일한 행위가 이렇게 출발해요, 독일 거는. 그래서 좀 우리나라하고 다른 좀 법조문인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거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은 이 동일한 행위라는 거, 그죠? 동일성도 중요해. 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실행의 단일성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하나로 볼 수 있는, 큰 틀에서 하나로 볼 수 있는 거, 그죠? 어떤 실행의 행위가 큰 틀에서 하나로 볼 수 있는 것, 실행의 단일성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한 두 개, 세 개의 어떤 행위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동일성이 다 인정이 돼야지 돼요. 이 두 개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바로 한 개의 행위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40조의 법조문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상적 경합인 대표적인 샘플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은 상상적 경합하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적이 없나요? 범죄 샘플 없나요? 저는 자꾸 이게 기억이 많이 나요. 그거 뭐였었냐? 경찰관인데, 그쵸? 그러니까 도둑놈이
경찰관을 폭행 재물 탈환을 항거하기 위해 폭행한 경우, 폭행하고 도망쳤어요. 자, 이 경우에 죄명을 뽑으면 어떻게 나오는 거니? 이 경우에 도둑놈이 경찰관을 재물 탈환을 항거하기 위해서, 그죠? 항거하기 위해서 폭행하고 도망쳤어요. 자, 이 경우에는 일단 준강도가 되겠죠? 그죠? 준강도 플러스 뭐예요? 공직방이죠? 그죠? 공직방, 공무집행 방해죄. 자, 이 경우에 준강도와 공무집행 방해죄의 뭐 어떤 거예요? 상성적 경합이죠. 그죠?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둑놈이 경찰관이 아니라 그 일반 사인이었다면, 일반인이었다면은, 그죠? 뒤에 요 죄명이 들어갈 리가 없겠죠? 그죠? 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경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 죄명이 생긴 거야. 그죠? 분명히 행위는 하나였어. 그죠? 폭행이라는 거 한 번 행사했는데, 그죠? 경찰관을, 그 재물 탈환을 한 거 위해서, 폭행을 했다면은, 그죠? 준강도 플러스 공무집행 방해의 상상적 경합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난 이게 머릿속에 계속 오래 남더라고. 상상적 경합할 때. 그죠? 공무집행 방해죄에서도 어떻게 나와요? 그죠? 뭐예요?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해요. 뭐 상상적 경험 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사물 자연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아까 여기 보시면 자 다시 한번 가보자. 사물 자연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 보시면 요 말이 틀렸어요. 그죠? 한 개의 행위는 법적 평가를 기초로 하여 사회 관련상 행위가 자연 상태로서다 이렇게 하는데 요 말이 틀린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안 되냐? 버튼을 눌렀는데도 색깔이 자꾸 안 변해.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사회의 관념상의 행위가 사물 자연의 상태다. 요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말이다. X 거주셔요. 니은번은 틀렸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봐봅시다. 디귿번에 봐볼게요. 디귿번은 맞는 거거든요.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확정 판결이 있었답니다. 그죠? 포괄일죄라는 것은 어떤 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전부 싸잡아서 그냥 포괄해서 하나로 봤다는 얘기죠. 그죠? 그 일부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있었대요. 그 후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 일부에 해당하고 그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재판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힘을 얘기하는 거죠. 기판력은 위와 같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해서도 미친다. 오케이, 맞는 얘기예요. 일단 여러분들 요 내용이 어려울 거니까 물론 뭐 순경 공부하시는 분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변호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은 좀 나중에 차후에 좀 다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맞는 거다. 디귿번은 맞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를 중요한 건 교사를 했대요. 자신에게 보관물을 팔아넘기도록 한 행위는 횡령 교사하고 작물 취득의 상상적 경합범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경우에 상상적 경합이 아니죠. 그죠? 실체적 경합입니다. 요거 꼭 고쳐놓으실래요? 실체적 경합.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하고 있는 자를 이 양반을 교사해서 횡령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횡령 교사가 된단 말이야.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자, 화면을 좀 바꿔봅시다. 자, 여기 한번 보자고. 자, 여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야. 그죠? 보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교사해갖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자를 갖다가 교사를 했어요. 뭐를 교사했냐면 횡령을 교사한 거야. 야, 그거 저기 뭐냐, 네가 그냥 꿀꺽 해라. 네가 그냥 몰래 가져가라. 횡령을 교사했어요. 그리고 나갔고
횡령물을, 그죠? 그 횡령물을 또 자기가 가져, 그죠? 교사범이 가진다, 그죠?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 죄명을 뽑아 보면은 일단 횡령교사가 되는 거죠, 그죠? 횡령교사죄. 그 다음에 플러스 또 뭐가 되는 거야? 작물 취득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 봅시다. 작물 취득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좀 관건이거든요. 네?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야? 작물죄를 인정을 하죠, 그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각각 보호법익이 또 다르죠. 횡령의 보호법익과 그 다음에 작물죄의 보호법익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실체적 경합으로 가야죠, 그죠? 실체적 경합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 있는데, 이렇게 봅시다. 본범이 있어요. 자, 본범이라는 것은 뭐 도둑질을 해온 거야. 예를 들면 자기가 뭘 도둑질해 왔어. 자기가 어떤 남의 집 가서 물건을 도둑질해 갖고 왔는데, 그 물건을 가만히 소지하고 있으면 작물죄가 따로 되냐 안 되냐? 그 경우에는 작물죄가 따로 안 돼. 하지만 범죄를 교사한 놈이 그 교사해 갖고 범죄 저지른 놈의 물건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횡령물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작물로 봅니다. 자, 여기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본범이, 그죠? 본범이 훔친 물건을 훔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야. 자, 본범이 훔친 물건을, 그죠? 예를 들어 뭐 절도를 했던, 강도를 했던, 뭐 어떤 재산 범죄를 저질렀겠죠. 그래서 그 물건을 절도라고 봅시다. 절도라고 적어놓을게. 절도해서 훔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거. 이 경우에는 작물죄가 되니 안 되니? 작물죄가. 이 경우에는 작물죄가 안 돼요. X. 작물죄가 안 됩니다. 하지만은 아까 전에 예를 들면 절도를 교사한 놈이야. 절도를 교사한 놈이, 그죠? 그 훔친 물건을 야, 누구야, 그거 훔쳐온 거 나한테 넘겨라, 나 주라 해갖고 소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거는. 이 경우에는 작물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작물 취득죄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사례를 좀 알고 있어야지 돼. 요 사례. 뭐 여기가 횡령도 상관없어. 이것도 횡령도 상관없고 절도도 상관없어. 횡령도 상관없고 절도도 상관없어. 어쨌든 요 판례가 어떤 판례냐면 옛날 판례 걸랑요, 이게. 그래서 69도에 자 692 판례입니다. 그래서 69도에 692 판례인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판례인데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요거 자 봅시다. 절도의 본범이야. 자기가 어디 가서 물건 세배왔어, 훔쳐왔어. 그 훔쳐온 물건을 자기 집에 잘 보관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작물죄가 돼, 안 돼? 작물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아는 동생 보고 절도를 교사했어요. 야, 너 저기가 갖고 그거 하나 훔쳐와라 해갖고 절도를 교사한 놈이, 그 후배가 그 훔쳐온 물건을 갖고 있으니까, 야, 그 훔쳐온 물건 나 주라 해갖고 훔쳐온 물건을 소지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작물 취득죄가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69도의 692 판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 이 판례가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개는 명백히 구분이 된다는 것을 명기한 판례다. 예,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해 가죠? 요거 내용 어렵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훔쳐온 물건을 자기가 자기 집에 소지하고 있는 것은 작물죄가 되지 않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는 동생에게 절도를 교사시켜갖고 또는 횡령을 교사해갖고 그 갖고 온 물건을 소지하고 있으면 작물죄가 된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69도의 692 판례의 내용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리을봉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깨끗하게 하고, 여기 보시면은 자,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각각 따로 국밥으로 횡령 교사와 작물 취득 각각 구성합니다. 실체적 경합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모르시는 분은 적어놔. 자, 뭐라고? 실체적 경합이다. 이렇게 적어놔요. 되셨나요? 자, 시간 뭐 39분이야 벌써. 자, 봅시다 또. 이제 리을번에 보면 되나? 이제 리을번 됐고 미음번 보면 되죠. 자, 미음번에 보자고. 포괄일제로 되는 개개의 범죄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해졌대요. 자, 이 경우에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한 후 비교 안 하죠. 이런 경우에 비교 안 하고 어떻게 해? 범죄 종료시법인 바로 신법을 바로 적용하는 거죠. 요거 알아두셔야지. 자, 다시 한번 포괄일제로 되는 개개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해져. 중요한 건 요 걸쳐서 행해진 거야.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범죄 종료시법인 신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미음번에 대한 얘기를 또 해드릴게. 자, 가보자. 자, 여기 한번 보자고.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A 범죄, 그 다음에 B 범죄, C 범죄, D 범죄, 그 다음에 A, B, C, D, E 범죄, F 범죄. 자, 범죄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범죄가 A, B, C, D, E, F. 요런 범죄가 순서대로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자, 일단 잠깐만. 자, 이렇게 순서대로 있다고 봅시다. 자, 이렇게 범죄가 A, B, C, D, E, F 이렇게 범죄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법 개정이 언제 있었냐면 C 범죄를 저지를 때 법 개정이 있었어요. 법 개정이. 근데 요 A부터 이 F까지가 전부 다 포괄일제야. 전부 포괄일제야.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 C 범죄가 있을 때 법 개정이 있었어요. 법 개정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아까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구법을 갖다가 뭐 경중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범죄 종료시법인 신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 자, 여기다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적어 볼까? 그래서 포괄일제로 되는 개개의 범죄 행위. 포괄일제로 되는 개개의 범죄 행위에, 그죠? 법 개정 전후로 걸쳐서 되어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건 걸쳐서. 자, 걸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경중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경중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종료시법을 써라는 거야. 자, 요것이 키포인트고요. 시험 문제에서 잘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뭐 신구법을 뭐 예를 들어서 신구법을 비교해서 따져라 뭐 이렇게 비교해서 뭐 요렇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요거 틀린 말입니다. 요거 X 거놓게. 자, 중요한 거는 뭐다? 범죄 종료시법을 적용한다는 거야. 이 경우에. 예? 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포괄일 A 범죄, B 범죄, C 범죄, D 범죄, E 범죄, F 범죄가 있어. 이렇게 범죄가 있는데 이게 전부 포괄일제야. 그런데 C 범죄를 저지를 무렵에 어떻게 됐어요? 법이 개정됐는데 전후로 걸쳐져서 쉽게 얘기하면 A, B라는 범죄, 그 다음에 D, E, F라는 이 범죄 각각 지금 C 범죄가 일어날 무렵에 전후로 갈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C 범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보시면 요거 법 개정 전이고 C 범죄 이후로 법 개정 이후란 말이야. 자, 이렇게 깔리는 경우, 그죠? 법 개정 전후로 걸쳐져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신구법을 비교해서 경함법을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범죄 종료시법을 그냥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 종료시법이니까 뭐야? F라는 범죄를 마지막 심하이 졌을 때, F라는 범죄를 마지막 종료했을 때, 그때를 어떻게 한다? 바로 범죄 종료시법으로 적용해서 처벌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나? 내가 설명한 게? 이거 어려워하시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A, B, C, D, E, F라는 게 전부 다 무슨 죄야? 포괄일죄야. 포괄일죄인데, 자, 이 경우에 개개의 범죄 행위가 있었는데 법 개정 전후로 걸쳐서 행해졌어. 그 법 개정이 예를 들어서 C라는 범죄를 저지를 무렵에 법 개정이 있었다고 봅시다. C라는 범죄가 있을 때. 그래서 C라는 범죄 앞에 A, B가 있었고 C라는 범죄 뒤에 D, E, F가 있었단 말이야. 이 경우에 신고법을 적용해서 비교해갖고 경함법을 쓸 것이 아니라 요 F 범죄 종료, 마지막 범죄의 범죄 종료 시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모르면 나도 몰라. 그건 니네들이 진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설명해줘도 모른다면. 자, 어쨌든 그래. 내가 설명드릴 건 이게 다야. 그래서 정답 고르라 그러면은 몇 번 고르시면 돼요? 5번 고르시면 돼요. 5번. 예? 그래서 5번을 골라주셨으면 합니다. 니은번, 리을번, 미음번이 바로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니은, 미음, 니은, 리을, 미음. 요게 틀려. 5번이 틀렸어. 응? 되셨나?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하시면 돼. 자, 오늘 공부한 거 어렵진 않죠, 그죠? 예. 자, 모르시는 분은 영상 2번, 3번 계속 돌려봐. 어쩔 수 없어. 응? 그잖아. 어쩔 수 없다고. 응? 이렇게라도 설명 안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시험 문제 가서 틀린단 말이야. 응? 그리고 내 저거 한 얘기가 아니라 혼자 해봐. 이거 대가리 터지는 거야, 이거. 혼자 공부하려면은. 이렇게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얼마나 편해, 공부할 때. 자, 어쨌든 고생 많았고 지금 새벽 2시에요. 그죠? 저도 자다가 이거 녹화한 거예요. 오늘 피곤해서 자려고 하다가 또 그 늦은 시간까지 또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 누워있다가. 그래서 영상 하나 녹화를 했습니다. 자, 변호사 시험 문제 앞으로 계속 문제를 해설할 겁니다. 자, 오늘 1번을 했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그거 내가 요거를 갖다가 글씨가 너무 작아갖고 다시 재편집을 해갖고 A4 용지 커다랗게 해서 활자를 크게 해갖고 이선주 경찰공부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놨거든요. 자료실에 가시면은 그 공부할 수 있게 편하게 편집을 새로 예쁘게 해놨어요. 그거로 공부하셔요. 예? 그 출력을 해서 공부하시라고 그거. 다른 건 옆에 여백이 없어갖고 그죠? 막 글씨가 깨알만해서 공부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내가 근데 공부하기 좋게 큼직하게 전부 다 재편집을 했어.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